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다가 에어컨을 켰다고 시어머니께 온갖 구박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이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네가 전기세 낼 거야? 저는 시어머니 앞에 등기부등본을 던졌습니다. 이 집 제 이름으로 된 집이고 전기세도 제가 내요. 그리고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죠.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서연, 올해 32살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안정적인 직장에서 유능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현대적인 여성이라 생각합니다. 수입도 좋고 지난 3년간 며느리이자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노력은 그저 저를 억누르기 위한 빌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서울은 불타는 듯이 더웠습니다. 뉴스에서는 바깥 기온이 38도, 39도까지 오른다고 떠들어댔죠. 저는 숨막히는 회의를 마치고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 에어컨을 최대로 틀었음에도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시골에서 막 올라오신 친정엄마와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다는 생각. 저희 엄마는 심장이 약해 더위를 무척 힘들어 하셨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집에 계시는 동안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고 계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자마자 후끈하고 답답한 열기가 얼굴에 확 끼쳐왔습니다. 바깥보다 오히려 더 덥고 불쾌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 에어컨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친정어머니 이 여사님께서 거실 구석의 작은 간이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마르고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늘 모든 것을 감내하는 듯한 온화한 얼굴의 저희 엄마. 손에는 부채를 들고 쉴 새 없이 부채질을 하고 계셨지만 땀은 이마에서 줄줄 흘러내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 것을 보고 엄마는 지친 미소와 함께 어딘가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우리 딸 왔어? 일하느라 힘들었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대답하기도 전에 시선은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가장 크고 비싼 소파 위에는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유유히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여름 이불을 무릎에 덮고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찻잔이 놓여 있었죠. 최 여사는 한가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머리 위에는 에어컨 송풍구가 있었지만 에어컨은 조용했습니다. 리모컨은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의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38도의 무더위 속 이 집에서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손부채질을 하고 건강한 사람은 이불을 덮고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부조리한 상황은 지난 3년간 저희 집에서 계속 벌어졌지만 오늘만큼은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엄마, 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친정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에어컨 안 켜셨어요? 제가 켜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더우면 엄마 심장에 물이 간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당황하시며 시어머니 쪽을 두려운 눈빛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별로 덥지도 않구먼. 부채질 좀 하니까 시원해. 에어컨 켜면 전기세만 많이 나오지. 전기세,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더 말하기도 전에 최 여사가 찻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매일 들어야 했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로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다. 너 집에 왔다고 유난 떨지 마라.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대면 전기세는 누가 내니?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내 아들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아? 너랑 내 엄마 좋으라고 피땀 흘려 돈 버는 거 아니란 말이다. 최 여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 엄마 쪽으로 눈을 흐기며 쏘아붙였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옷자락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오늘 막 올라오셨습니다. 며칠만 머물다 가실 예정이었고 시골에서 직접 키운 채소 몇 가지를 가져다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저의 인내심은 오늘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분노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들이 힘들게 돈 벌면 저는 노는 줄 아세요? 제가 버는 돈은 돈도 아닌가요? 최 여사는 저의 반격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어머, 이것 봐라. 네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여자가 돈 좀 번다고 기고만장해서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네가 여기서 사는 것만으로도 복인 줄 알아. 최 여사는 늘 하던 레퍼토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요. 제가 막 입을 열려던 순간 현관문에서 철컥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돌아온 겁니다. 준호 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자기 엄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스쳤고 이내 집안에 팽팽한 긴장감을 감지했습니다. 준호 씨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직업도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유부단함입니다. 그는 엄마 말이라면 꼼짝 못했고 그의 모든 결정과 생각은 최 여사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을 보자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듯 즉시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날카롭던 목소리는 금세 울음 섞인 목소리로 변했죠. 그녀가 완벽하게 연마한 기술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들 왔어? 엄마가 집에서 저것 때문에 편할 날이 없다. 내가 에어컨 전기세 아깝다고 한마디 했다고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한테 대들어? 네가 대체 뭘 데려온 거냐? 늙은 어미가 며느리한테 이런 구박을 받고 살아야겠니? 준호 씨는 허둥지둥 달려와 자기 엄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근저, 무슨 일이에요? 천천히 말해요.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해가 아닌 질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또 왜 그래? 엄마한테 큰 소리치고 연세도 있으신데 한 번만 참으면 안 돼? 저는 그를 쳐다보며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동시에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나 해.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엄마 안 보여? 38도 더위에 당신 엄마가 에어컨도 못 켜게 했어. 우리 엄마 심장병 있는 거 알잖아. 준호 씨는 저희 엄마를 한번 그리고 자기 엄마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엄마 말씀도 일리는 있잖아. 어른들은 에어컨 바람 너무 쐬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시니까. 원래 나이 들면 추위 많이 타잖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당신 엄마는 이불 덮고 뜨거운 차 마시고 있고 우리 엄마는 땀으로 등이 다 젖었어. 누가 추위를 탄다는 거야. 최 여사는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희 엄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사부인, 여기는 왜 오셨어요? 우리 집은 사부인 환영 안 해요. 사위한테 얹혀 살러 오셨나?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집와서 남편이랑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들어? 사부인이 여기 와봤자 우리 아들 밥 축내고 전기세만 축내는 거요. 엄마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엄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호 씨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황급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재 방식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그는 저희 엄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해 좀 해주세요. 저희 엄마가 성격이 원래 좀 직설적이셔서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엄마 모시고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이 일은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자고?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를 저렇게 모욕했는데 넘어가자고? 최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모욕은 무슨 모욕? 내가 틀린 말 했어? 빌어먹을 것들. 엄마, 준호 씨가 나지막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남편이라는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두 여자 사이에 서 있었지만 완벽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엄마가 제 엄마와 저를 모욕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의 우유부단함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동조였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치게 했습니다. 지난 3년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라는 이름의 신경줄이 마침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놓고 최 여사와 준호 씨 앞으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최 여사님.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 씨와 최 여사 모두 경악했습니다. 뒤에 계시던 저희 엄마도 깜짝 놀라셨죠. 이 집안의 문화에서 그것은 천지가 개벽할 행동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누굴 최 여사라고 불러? 최 여사라고 불러?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네, 당신 말입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준호 씨를 쏘아봤습니다. 당신들은 항상 이 집이 당신 아들 박준호 씨 집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항상 제가 얹혀 살고 돈이나 축내는 사람이라고 말했고요. 맞죠? 최 여사는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래, 맞다. 저는 제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집에서 누가 진짜 얹혀 사는 사람인지 똑똑히 알려드리죠. 준호 씨는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느꼈는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당신 왜 이래? 술 마셨어? 방에 들어가자.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이상하다고? 좋아요. 내가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께 제대로 알려드리죠.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고 제 목소리는 답답한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집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된 거 맞아요. 하지만 최 여사님, 이 집을 사기 위해 저 김서연이 얼마를 냈는지 아세요? 최 여사는 말이 없었지만 여전히 관심 없다는 듯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80%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 집값의 80%를 냈다고요.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과 제 실적 보너스로요. 박준호 씨, 당신은 얼마 냈죠? 20%. 그것도 은행에서 대출받은 20%요. 그 대출 원금과 이자 매달 누가 갚고 있죠? 바로 저예요. 준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밝힐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둘 사이의 암묵적인 합의이자 제가 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집의 모든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식비, 가사도우미 비용까지 누가 냈죠? 저예요. 당신 월급 통장은 당신이 갖고 당신 어머니께 얼마를 용돈으로 드리는지, 어떻게 쓰는지 제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나요? 당신은 아주 적은 금액만, 그저 보태는 신용만 했을 뿐이에요. 제가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서 이 가정을 꾸렸더니 당신들은 저를 하녀 취급하고 얹혀 사는 사람 취급했어요? 저는 엄마를 돌아보았고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불효녀야. 엄마가 이런 수모를 겪게 만들었어. 나는 내가 참고 인내하면 가정이 평화로울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내가 참을수록 그들은 더 기어오르고 내가 침묵할수록 나를 바보로 알았어. 최 여사는 잠시 충격에 빠져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렸지만 부끄러운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안 내면 네 돈도 남편 돈이야. 네가 돈을 잘 버는 건 다 네 남편 복인 줄 알아. 어디서 생색을 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그녀는 욕을 하며 제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 전에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손목을 막아섰습니다. 제 손길은 최 여사뿐만 아니라 그녀와 준호 씨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네 하던 며느리가 감히 저항하다니. 네가 감히. 저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씩 내뱉었습니다. 한 번만 더 저한테 손대시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더 무너지게 한 것은 준호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진실을 깨닫고 아내를 보호하는 대신 그는 달려와 저를 밀쳤습니다. 서연아, 너 미쳤어? 어떻게 엄마한테 손을 들어? 그는 저를 민 게 아니라 거의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고 엄마가 황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들의 보호를 받은 최 여사는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 등 뒤에 서서 계속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봤지? 저 싸가지 없는 것 좀 봐. 감히 시어미를 때리려고 해. 아이고, 이 집안은 복도 없지. 준호야, 저런 년은 당장 내쫓아야 돼. 당장 이혼해.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준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자기 엄마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집안 풍비박산 나는 꼴 보고 싶어? 사과? 저는 눈앞의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 제가 희생하고 체면을 지켜주었던 남자. 지금 그는 저와 제 엄마를 모욕한 사람에게 제가 80%의 돈을 내서 산 바로 이 집에서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경멸감이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사과해야 하죠?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해. 어른이시잖아. 준호 씨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짝. 건조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고 모든 것이 순간 정지했습니다. 제가 그의 뺨을 때린 겁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분노와 절망, 모든 힘을 실은 딱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뺨을 감싸쥐고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저에게 큰 소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맡기는커녕 말이죠. 최 여사는 입을 떡 벌리고 있다가 이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저게 남편을 때려. 며느리가 남편을 때려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는 준호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따기는 당신의 비겁함에 대한 대가야. 당신의 치사함에 대한 대가라고. 당신 엄마가 나와 우리 엄마를 짓밟도록 내버려 둔 대가야. 저는 최 여사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당신,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심호흡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이 결혼, 여기서 끝이야. 지금 당장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저는 또박또박 한 글자씩 반복했습니다. 네, 집 빼서 나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가 제 팔을 잡고 떨었습니다. 서연아, 그러지 마라. 준호 씨는 뺨을 맞은 충격에서 벗어나자 분노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누굴 쫓아내? 우리 엄마를 쫓아내. 여기는 내 집이기도 해. 당신 집? 저는 비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겠지. 하지만 도의적으로 당신들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말했지. 이혼할 거라고.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당신들 모자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최 여사는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뭐? 네가 감히 이혼을 해? 이혼하면 너는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야. 이 집은 내 아들 집이니까. 너는 10원 한 장도 못 가져가. 빈손으로 쫓겨난다고요?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빈손으로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니까.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한 사람과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진 한 사람, 그 모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꼼짝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판사판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안팀의 비상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제가 한 번도 사용하게 될 줄 몰랐던 번호였습니다. 저는 항상 관리비를 제때 내고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범 입주민이었습니다. 누구와도 다툰 적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 제가 바로 소란을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와 최 여사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최 여사는 소리 지르는 것을 멈췄습니다. 아마 제가 그냥 겁만 주는 줄 알았을 겁니다. 준호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일을 더 창피하게 만들 셈이야? 전화 끊어.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하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뚜뚜. 소리가 무더운 거실에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네. 아파트 보안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문적인 느낌의 차분한 남성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동 2005호 입주민 김서연입니다. 준호 씨와 최 여사는 경악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전화를 걸 줄은 몰랐던 겁니다. 수화기 너머의 보안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김서연님,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저는 당황하기 시작한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 시어머니께서요. 계속해서 저와 제 친정어머니를 모욕하고 욕설을 하며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신적 학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민감한 단어라는 걸 알았지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전화 끊어. 저는 한 걸음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팀장님. 즉시 보안팀을 보내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B동 2005호입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안팀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네, 김서연님.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실은 무섭도록 조용해졌습니다. 최 여사는 더 이상 이불을 덮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습니다. 네가 감히 보안팀을 불러? 내가 널 학대했다고? 이 천벌 받을 년. 그녀는 다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항상 지식인이라는 타이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보안팀을 불러 자기 엄마를 고발하는 것은 그의 체면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웃들이 다 알게 되면 어떡해. 내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저는 그를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체면을 생각해요?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 모욕할 땐 왜 체면 생각 안 했어요? 당신 엄마 편들어서 우리 엄마 얹혀 산다고 말할 땐 왜 체면 생각 안 했냐고요? 남들이 아는 건 두려우면서 왜 이 집 안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대했어요? 당신. 준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려주죠. 박준호 씨, 내가 당신 뺨을 때린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내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리고 당신이 당신 엄마를 보호하겠다고 나를 밀친 순간 모든 건 정말로 끝났어.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가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아파트 보안팀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최 여사는 화들짝 놀라 자기 침실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창피한 건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숨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준호 씨는 잿빛 얼굴로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서현아, 제발. 문 열지 마. 그냥 돌려보내. 더 이상 우리끼리 얘기할 건 없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걸어가 문고리를 꽉 잡았습니다. 이걸 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제가 문을 열자 보안팀장님과 젊은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였고 항상 진지했지만 매우 정중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그리고 준호 씨가 어색하게 서 있고 저희 엄마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집안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김서연님, 무슨 일이십니까? 팀장님은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안팀 직원 3명이 들어오자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맞은편 집 이웃이 소란을 들었는지 문을 살짝 열고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2층 전체에 소문이 퍼질 것을 알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 박준호 씨, 그리고 시어머니 최 여사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박준호 씨와 최 여사님이 즉시 이 집에서 나가주시길 요청했습니다. 준호 씨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애써 상황을 무마하려는 목소리였습니다. 팀장님, 오해입니다. 그냥 부부싸움 좀 한 건데 제 아내가 지금 좀 흥분해서요.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그만 좀 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 부부싸움은 칼로물 백이잖아. 칼로물 백이? 제가 그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엄마가 계속 우리 엄마를 모욕하게 내버려 두고 당신은 계속 나를 돈 버는 기계랑 하녀 취급하게 두라고? 아니. 저는 다시 보안 팀장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팀장님, 장난이 아닙니다. 이 집은 저와 박준호 씨 공동 명의로 되어 있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주길 요청하는 겁니다. 최 여사님은 저는 그녀가 숨어있는 침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제 친정어머니를 빌어먹을 것이라고 모욕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팀장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심각한 가정 문제임을 이해했습니다. 김서연님, 이것은 민사 분쟁에 해당합니다. 박준호 씨 또한 소유주라면 저희 보안팀이 강제로 퇴거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제로 쫓아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저 김서연이 평화롭게 나가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요. 만약 그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을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할 겁니다. 최 여사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녀는 침실에서 나왔지만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뭘 어쨌다고. 늙은이가 주책 없이 한두 마디 한 걸 가지고 며느리가 저렇게 난리네. 이제는 보안팀까지 불러서 나를 잡아가려고 해. 아들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녀는 비극의 주인공처럼 울고불고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에게 달려가 팔에 매달렸습니다. 아들아, 저게 너를 때리고 이제는 이 어미까지 쫓아내려고 하잖아.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아들아. 준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울고불고하는 엄마, 다른 한쪽에서는 살기등등한 저, 그리고 보안팀과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면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직도 덜 창피해요.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만족해? 나랑 우리 엄마 망신 주고 싶었으면 소원 이뤘네. 누굴 망신 준 적 없어요. 스스로 망신을 자초한 거지.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죠. 당신 어머니 모시고 나갈 건가요? 아니면 내가 일을 더 크게 만들길 바라나요? 그때 보안 팀장님이 나섰습니다. 중재하려는 듯 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부부간에 화가 나면 다툴 수도 있지만 오늘 김서연님께서 많이 격앙되신 것 같습니다. 금서연님께서, 그러니 박준호님과 어머님께서는 일단 잠시 밖으로 나가 계시는 게 어떨까요? 저녁이나 내일쯤 양쪽 다 진정되면 다시 대화하시는 걸로요. 그것은 탈출구였습니다. 준호 씨를 위한 탈출구. 준호 씨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이 졌다는 것을,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갈게. 가면 될 거 아냐. 당신 소원대로. 엄마, 갑시다. 최 여사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난 안 가. 가실 거예요. 말 거예요. 준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분노가 이제야 폭발했습니다. 그는 자기 엄마의 팔을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에게 호통을 듣고 보안팀이 서 있는 것을 보자 마침내 굴복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나가면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두고 봐.
입으려 막심한 것. 너는 천벌 받을 거야. 저는 말없이 그들 모자가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저를 지나칠 때 준호 씨가 잠시 멈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팀장님과 직원들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김서연님, 이제 가셨습니다. 댁에 계신 어머님과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들이 떠났습니다. 아파트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엄마가 달려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큰 소리로 우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흐느낌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우는 것이, 딸아,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니?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저 사람이랑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네 남편이잖아. 시어머니는 또 어쩌고 저렇게 쫓아냈으니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알면 어떡하니? 저는 엄마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최 여사가 방금까지 앉아있던 바로 그 소파였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릴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와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엄마, 물 좀 마셔요. 그리고 제 걱정은 마세요. 저 바보 같은 짓 한 거 아니에요. 다 깊이 생각하고 한 거예요. 깊이는 무슨, 엄마는 여전히 우셨습니다. 네가 그 사람 뺨을 때리고 쫓아냈는데 그 사람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이렇게 된 건 엄마 탓도 있어. 엄마가 괜히 여기 올라와서 너만 고생시키는구나. 저는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거칠고 마른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한 사람은 나야. 내가 너무 약했어. 그들이 엄마랑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뒀잖아. 엄마, 미안해. 저는 엄마를 껴안았고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자 오랫동안 억눌러온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약해져 있을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를 위로하고 물을 좀 마시게 한 뒤 저는 엄마를 방에 들어가 쉬게 했습니다. 엄마, 푹 쉬세요. 바깥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제부터 아무도 엄마랑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엄마는 저를 안쓰러움과 걱정, 그리고 약간의 자랑스러움이 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움과 걱정,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엄마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저는 그렁이 끄덕이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열쇠 수리공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아파트 현관문 잠금 장치를 교체하고 싶습니다. 도난 방지,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가장 좋은 걸로요. 지금 바로요.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준호 씨와 최 여사가 원할 때 언제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30분 후 열쇠 수리공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일했습니다. 1시간 만에 낡은 잠금 장치는 제 지문과 비밀번호, 카드키로만 열 수 있는 최신 스마트 도어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새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설치되는 소리는 마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제 집의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로 수리공에게 비용을 지불한 후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10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그 중에서도 최고가 필요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회사와 파트너 관계였던 강 변호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민사소송에서 날카롭기로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자신의 법률 사무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즉시 강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법률 사무소 강. 저는 그녀의 휴대폰 번호를 찾았습니다. 정보가 오래전에 저장해뒀지만 한 번도 전화한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은 밤 10시. 실례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가 새로운 꼼수를 생각해내기 전에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자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수화기 저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분하고 힘있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 부동산 회사의 김서연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아, 서연 씨. 강 변호사님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일하고 있었어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요? 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저 이혼하려고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아주 급하게요. 몇 초간의 침묵. 강 변호사님이 키보드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현 씨. 진정해요. 모든 일에는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강 변호사님에게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3년간의 인내, 80%의 집값, 남편의 뺨을 때린 일, 그리고 보안팀을 부른 일까지 강 변호사님은 제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단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정말로 결심한 거 맞아요? 이혼은 산책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결심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좋아요. 강 변호사님의 목소리에는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서연 씨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제 사무실로 오세요. 주택매매 계약서, 은행거래 내역서, 서연 씨의 기여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욕설한 문자나 녹음 파일이 있다면 그것까지 전부요. 네, 있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그분이 자주 음성 메시지로 욕을 하셨거든요. 아주 좋아요. 강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요. 내일부터 우리는 싸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제가 맡을 테니. 전화를 끊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룰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엄마는 일찍 일어나 소고기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어디 가냐고 묻지 않으시고 단지 무슨 일을 하든 신중하게 생각해라. 엄마는 널 응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알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8시 50분. 저는 강 변호사님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습니다. 전화상에서의 차가운 이미지와는 달리 강 변호사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짙은 남색의 정장을 입고 머리를 높게 묶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들어와요.
저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부 가져왔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제가 시행사로 이체한 금액이 명확히 찍힌 은행 거래, 내역서, 제가 카드로 결제한 매달의 전기세, 수도세, 생활비 영수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휴대폰. 강 변호사님은 이어폰을 끼고 최 여사가 저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 하나하나를 들었습니다. 욕설, 비아냥, 모욕적인 말들. 들을수록 그녀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모든 확인이 끝나자 강 변호사님은 이어폰을 벗었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현 씨,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았어요? 이 자료들이, 그녀는 서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서현 씨의 무기예요. 그럼 제가 이 집을 지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조마조마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80%를 냈잖아요. 그럼 강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서현 씨, 법적으로 이것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누가 명의자인지, 누가 더 많이 냈는지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50대 50으로 나눠야 한다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강 변호사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원칙일 뿐이에요. 법원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참작하게 되어 있어요. 서현 씨가 80%를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엄청난 이점이에요. 법원이 비율에 따라 분할할 근거가 되죠. 70대 30이나 80대 20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50대 50은 절대 아닐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강 변호사님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네. 남편 박준호 씨. 직업이 뭐죠? 수입은 얼마고요? 서현 씨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고 했죠. 그럼 그의 월급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공기업 과장이에요. 월급은 아마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챙겨드려야 하고 개인적인 용돈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도 자세히는 안 물어봤어요. 그게 실수예요. 강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그의 수입, 월급이든 보너스든 그것 역시 공동재산이에요. 서현 씨가 묻지 않았다고 해서 그 돈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강 변호사님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이겁니다. 첫째, 집에 대한 서현 씨의 기여도를 증명한다. 둘째, 그가 가정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셋째, 그녀는 잠시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법원에 그의 수입 조사를 요청할 겁니다. 그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동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재산을 빼돌리다니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가 번 돈을 가정에 가져오지 않고 자기 어머니에게 주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그게 바로 공동 재산은닉 행위예요. 이걸 증명할 수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준호 씨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선 강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내용 증명을 작성할 거예요. 서현 씨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실과 그와 그의 어머니가 서현 씨와 친정어머니를 더 이상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할 겁니다. 모든 연락은 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도록 할 거고요. 이 서신은 그의 직장과 시골에 계신 최 여사님께 내용 증명으로 발송될 겁니다.
직장으로요? 저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네, 그래야 그가 서현 씨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걸,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강 변호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악수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마음 단단히 먹고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더 모아두세요. 이제부터 모든 건 제가 처리할게요. 이 싸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저를 비췄지만 더 이상 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는 명확한 길이 보였습니다. 강 변호사님을 만난 지 이틀 후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준호 씨가 직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았을지, 얼마나 창피했을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준호 씨나 최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은 준호 씨의 고모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평소에 듣던 것과 달리 아주 다정했습니다. 서연아, 고모다. 너희 부부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다면서? 준호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네가 언니고 더 어른스러우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라. 여자는 남편 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참고 사는 것도 복이란다. 너무 세게 나가면 남들이 다 비웃어. 이번 한 번만 봐줘라. 준호더러 엄마 시골로 모셔다 드리라고 하고 다시 잘 살아봐. 저는 휴대폰을 든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고모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저희 부부 일은 고모님께서 다 아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어머, 이것 봐라. 고모의 목소리가 즉시 변했습니다. 네가 돈 좀 번다고 아주 대단한 줄 아나 본데 아내는 남편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쫓아내. 너 같은 건 복도 없는 년이야. 우리 집안에 너 같은 게 들어와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여자와 말싸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부의 공통된 친구였습니다. 제가 한때 아주 아꼈던 친구였죠. 서연아, 나 준호한테 얘기 들었어. 걔 많이 울더라. 자기가 잘못했고 비겁했다고 너한테 정말 미안하대. 너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더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래도 부부인데 문 닫고 둘이서 해결해야지. 어떻게? 법원까지 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겠어? 남의 속 사정을.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일에는 끼어들지 말아줘. 하지만 정점은 준호 씨의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는 과묵한 분이셨고 저는 그동안 그 집안에서 가장 말이 통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서연이냐? 그가 제 이름을 잘못 불렀습니다. 아니, 일부러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입니다. 그가 부른 이름은 준호 씨의 옛 여자친구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준호한테 얘기 들었다. 내 시어머니 성격 나도 잘 안다. 하지만 그래도 어미고 어른이잖니. 네가 며느리로서 참았어야지. 준호 뺨을 때리고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보안팀까지 부르고 네가 이 가정을 다 망쳐놓은 거야.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아버님, 저는 마지막 예의를 지키려 했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이고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그 집의 진짜 며느리였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가 감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혼 소장을 제출했고 모든 것은 법원에서 판결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해를 위해 전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압박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고 저를 사악한 아내, 불효한 며느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준호 씨 모자를 다시 집으로 들여 이전과 같은 지옥 같은 삶을 계속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직접 나서지 않고 가족과 친구, 여론을 이용해 저를 공격했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그런 소문에 약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는 틀렸습니다. 오늘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친척들을 동원한 전략이 실패하자 준호 씨는 마침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제가 잠금 장치를 바꾼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집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끔찍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저를 기다린 겁니다. 그날 제가 퇴근하고 피곤한 몸으로 1층 로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려는데 구석에서 준호 씨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구겨진 셔츠를 입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은 퀭했습니다. 초췌해 보이는 모습은 진짜일 수도 혹은 제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로비에는 사람이 많았고 저는 이곳에서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이야기는 변호사님을 통해 하라고 했을 텐데요. 제가 몸을 돌려가려는데 저는 그의 뻔뻔함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서연아, 가지마. 제발. 털썩.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로비 한가운데서 공기업 과장이라는 지식인이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즉시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의 보안 요원들이 주목하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날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는 기어오다시피 다가와 제 다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장 일어나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이런 광대짓 하지 말아요. 안 일어나. 당신이 날 용서해줄 때까지 안 일어나. 서연아, 내가 비겁했어. 당신이랑 어머님을 지켜주지 못했어. 엄마가 당신을 괴롭히게 내버려 둔 거.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우리 3년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날 버리지 마.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건대 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무너져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 그것은 제 마음에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일어나요, 준호 씨. 사람들 보는 거 안 보여요? 나까지 같이 창피하게 만들 셈이에요.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상관없어. 누가 보든 상관없어. 난 당신만 돌아오면 돼. 그는 계속해서 연기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 동정심, 그리고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릎 꿇고 애원하는데도 냉정하게 서 있는 그 여자를 비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여론과 대중의 동정심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악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됐습니다. 좋아요. 안 일어나면 제가 가죠. 저는 등을 돌려 앞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서연아, 안 돼. 가지 마. 그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서투르고 역겨운 연극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거의 문에 다다랐을 때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틀렸습니다.
제가 로비의 커다란 기둥을 지나칠 때 무릎 꿇고 울고 있다고 생각했던 준호 씨가 다람쥐처럼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앞을 가로막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너무나 빠른 변화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애처로움 대신 분노와 조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못 가. 그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방금 제가 알아차린 작은 디테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팔을 벌렸을 때 구겨진 셔츠 자락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쪽 가슴 주머니, 심장이 있는 곳에 무언가 볼록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작고 검은색이었고 빨간색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그는 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녹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녹음하려 했을까요? 그가 무릎 꿇고 애원하고 제가 냉정하게 거절하는 장면을 녹음하고 싶었을 겁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제가 모진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제가 잔인하고 무정한 아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그의 우유부단함보다 제가 그에게 날렸던 따기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이것은 비열함 그 자체였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알아차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 욕을 해도 좋고, 때려도 좋아. 제발 침묵하지만은 말아줘. 그는 저를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독서를 내뱉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빨간 불이 깜빡이는 그의 주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연기 정말 잘하네요. 준호 씨. 준호 씨가 멈칫했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야? 연기 정말 잘한다고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눈물, 콧물. 대사까지 완벽하네요. 배사까지. 준호 씨가 멈칫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연기 대상이라도 노릴 생각이에요?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번개처럼 빠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뺨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준호 씨는 당황하며 제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작동 중인 녹음기.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그의 얼굴 앞, 그리고 구경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죠? 제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3년간의 부부의 정이 이런 건가요? 무릎 꿇고 울면서 애원한 게 결국 이거 녹음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준호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주위의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들도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준호 씨를 보는 눈빛은 동정이 아닌 경멸이었습니다. 비열하군요. 저는 한 글자씩 내뱉었습니다. 저를 상대로 이런 수법까지 쓰다니. 준호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뺏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내놔, 이 미친, 내놔. 저는 뒤로 물러서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제가 잔인하다는 증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는 안 되죠. 저는 녹음 버튼을 눌러 녹음을 중지시켰습니다. 당신의 연극은 끝났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얘기는 법정에서 합시다. 준호 씨는 음모가 발각되고 비열함이 드러나자 더 이상 슬픈 표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를 갈았습니다. 김서연, 잘났어 정말. 후회하지 마.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말을 마치고 쫓기는 사람처럼 획 돌아서서 달려갔습니다. 수군거리는 군중과 그의 비열함의 증거인 녹음기를 손에 든 저만 남겨둔 채 서투른 연극과 녹음 음모가 실패로 돌아갔으니 준호 씨가 부끄러움을 알고 잠시 물러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그들 모자의 뻔뻔함을 너무 얕봤습니다. 준호 씨가 후회하는 남편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자 그의 어머니 최 여사가 즉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로 욕을 하거나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 바로 드러눕기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엄마를 모시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을 하려고 로비로 내려갔을 때 끔찍한 광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가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평상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해지고 낡은. 제가 알기로는 그녀가 가지고 있지만 저희 집에서는 절대 입지 않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모든 사람이 지나가야 하는 아파트 주출입구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찢어진 모자가 놓여 있었죠. 그녀는 바로 울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가 나타나기를.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즉시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허벅지를 짝소리 나게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왜 저런 등신 같은 아들을 낳아서 저런 천벌 받을 며느리를 얻게 했나. 전현이 집도 뺐고 내 아들 돈도 다 뺐고 이제는 이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쫓았어요. 세상 사람들아, 며느리가 남편 집 뺏는 거 봤어요? 며느리가 남편 때리고 시어미 쫓아내는 거 봤냐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녀의 울음소리는 조용했던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차들은 속도를 줄였고 근처 초소의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몸을 떨며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연아, 그냥 집에 가자. 올라가자. 응. 하지만 저는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선다면 그녀가 뒤집어 씌운 모든 누명을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최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인생 최대의 비극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뒹굴고 손으로 땅을 치며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내 며느리는 팀장이에요.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남편 무시하고 시어미 무시해요. 이 집이 자기 거래요. 우리 모자더러 얹혀 산대요. 내 아들이 평생 모아 장만한 집을 뺏었어요. 이제 우리 모자를 길바닥으로 내쫓았다고요. 여러분, 저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늙어서 기댈 곳 하나 없어요. 그녀는 울면서 온갖 거짓말을 섞어 뻔뻔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보안 팀장님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저와 최 여사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일단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든 차근차근 말씀하셔야죠. 왜 이러고 계십니까? 최 여사는 자기 편이 생긴 듯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총각, 나 좀 살려줘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저 며느리, 저 서연이라는 년. 내 아들을 때리고 나를 쫓아냈어요. 이제 집까지 차지하고 우리 모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눈길이었습니다. 집 뺏고 남편 때리고 시어머니 쫓아낸 며느리, 치명적인 낙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연아, 신경 쓰지 마. 우리 그냥 올라가자. 엄마가 부탁할게. 저는 부드럽게 엄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평생 나랑 엄마는 남의 것 뺏은 사람으로 불릴 거야. 도망칠 수 없어. 저는 심호흡을 하며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떨림을 억눌렀습니다. 이곳은 전쟁터였고 저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최 여사와 마주 섰습니다. 군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최 여사님,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가 듣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허벅지를 치고 있던 그녀는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여길 또 나와? 이 도둑년, 불효막심한 년,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녀는 멈칫했고 군중도 멈칫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저도 울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같이 달려들어 욕을 할 것이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하셨냐고요? 저는 반복했습니다. 다 하셨으면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저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호기심과 비난의 눈으로 저를 보던 이웃들. 안녕하세요, 여러 입주민 여러분.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2005호에 사는 김서연입니다. 오늘 소란을 피워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정중한 태도에 그들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최 여사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제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입니다. 지금 저를 3가지 죄목으로 고발하고 계십니다. 첫째, 남편의 집을 뺏었다. 둘째, 남편을 폭행했다. 셋째,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다. 최 여사는 제가 말하자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고발한다. 조용히 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침착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께 말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한 번만 더 소란 피우시면 공공질서 문란죄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저의 호통과 보안요원의 존재에 그녀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군중을 향했습니다. 하나씩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을 뺏었다는 것. 2005호는 저희 부부 공동 명예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은행거래 내역서입니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 김서연이 이 집값의 80%를 지불했습니다. 제 남편, 최 여사님의 아들은 20%를 냈습니다. 매달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도 제가 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누구의 집을 뺏은 겁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남편을 폭행했다는 것. 맞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38도의 폭염 속에서 최 여사님이 심장병이 있으신 제 친정어머니에게 에어컨도 못 켜게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 어머니를 빌어먹을 것디라고 모욕했습니다. 제 남편은 아내와 장모를 보호하기는커녕 자기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이 뺨 한 대 맞을 만하지 않습니까? 군중 속에 몇몇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시어머니를 쫓아냈다는 것. 저는 바닥에 조용히 앉아 있는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저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시어머니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기에 당신과 당신 아들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겁하고 치사한 남편과도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것,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복도 없는 년. 최 여사의 날카로운 욕설이 로비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녹음을 껐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저를 가르치신 수백 개의 녹음 파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3년을 참았습니다. 저는 보안팀장님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보안팀장님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보안팀장님을 돌아봤습니다. 팀장님, 지난번에 제가 보안팀을 부른 것은 그분이 제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허위 사실로 아파트 단지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아니. 신고하지 마.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녀는 더 이상 바닥에 뒹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었습니다. 보안팀장님이 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저희가 경고했습니다. 지금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계십니다. 스스로 해산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 여사는 군중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선은 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그녀를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너 잘났어 정말. 두고 보자. 그녀는 말을 마치고 찢어진 모자를 집어든 채 황급히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군중은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적어도 이 공개적인 전투에서는 말입니다. 최 여사의 처참하게 실패한 쇼 이후 저희 아파트 단지는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안팀장님이 와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서연님, 정말 죄송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최 여사님 건을 접수했습니다. 다시는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는 딸이 맞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후 더 이상 울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너무 고생이 많았다. 네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줄은 몰랐어.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 저는 엄마를 그리고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저는 즉시 강 변호사님께 전화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서연 씨.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었네요. 이제 아파트 주민 전체가 서연 씨가 그녀에게 시달렸다는 증인이 되어줄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해요. 며칠 후 저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준호 씨와 그의 어머니는 조용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다른 한방, 그들이 자신들의 무대라고 생각하는 법정에서 날릴 치명적인 한방을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한방, 저에게는 강 변호사님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조정 기일은 관할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저와 강 변호사님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저는 옅은
베이지색에 단정하면서도 단호해 보이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준호 씨와 그의 변호사는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 씨는 더 마르고 초췌해 보였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무릎 꿇었을 때의 가짜 슬픔이 아닌 차가운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강 변호사님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안경을 쓴 자신감 넘쳐 보이는 남자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최 여사는 없었습니다. 아마 아파트 사건 이후 준호 씨의 변호사가 그녀에게 나타나지 말라고 조언했을 겁니다. 우리는 조정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가운데에는 판사님이 앉아 계셨죠. 중년의 여성 판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양측을 부른 것은 조정을 위함입니다. 결혼은 중대사이며 만약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면 부부간의 정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발언이 끝난 후 판사님이 원고 측에 물었습니다. 원고 김서연 씨, 이혼 요구를 유지하십니까?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유지합니다. 판사님은 준호 씨를 돌아봤습니다. 피고 박준호 씨,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준호 씨는 고개를 숙이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이번 일은 단지 오해였을 뿐입니다. 저는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내가,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내가 너무 단호합니다. 아내가 저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연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살짝 비웃었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측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자녀와 재산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으니 재산 문제만 논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양측이 신고한 공동재산은 X아파트 B동 2005호입니다. 원고 측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강 변호사님이 저를 대신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주택은 공동재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재산 분할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 의뢰인은 해당 주택 가치의 80%를 기여했습니다. 저희는 거래 내역서 등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준호 씨 쪽을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의 변호사가 즉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저희는 소위 기여도에 따른 분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혼인 및 가족법 제59조에 따르면 부부 공동재산은 이혼 시 원칙적으로 각자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저와 강 변호사님을 쳐다봤습니다. 김서연 씨가 박준호 씨보다 돈을 더 많이 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공로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박준호 씨는 아내 김서연 씨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입니다. 박준호 씨의 희생이 없었다면 김서연 씨가 오늘날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김서연 씨가 80%의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비합리적이며 법적 근거가 없고 비도덕적입니다. 저희는 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50대 50으로 분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뻔뻔한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덩벗떠난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아내를 괴롭히는 엄마를 방치하는 게 정신적 버팀목이라고? 준호 씨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자신이 정말로 많은 것을 희생한 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정실의 분위기는 팽팽해졌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상대 변호사의 말이 끝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준호 씨 측 변호사님, 강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법조항을 일부러 빠뜨리고 인용하신 것 같군요. 상대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계속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9조는 공동재산을 절반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원칙입니다. 해당 조항에는 법원이 가족의 상황, 부부 각자의 사정, 그리고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 가족의 상황, 부부 각자의 사정, 발전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기여도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단고로 발전에 대한 부부 각자의, 그리고 방금 제 의뢰인이 박준호 씨의 공로를 부인했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적 버팀목이라는 것을 수치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수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서류 뭉치를 판사님 앞에 놓았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매매계약서와 은행거래 내역서 전부입니다. 강 변호사님은 이 집의 모든 대금은 김서현 씨의 계좌에서 지불되었으며 총액은 8억 원입니다. 집값은 10억 원이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억 원은 은행 대출이며 김서현 씨가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편 이것은 김서현 씨가 전기세, 수도세부터 식비까지 모든 생활비를 지불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박준호 씨는 지난 3년간 이 가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금전적 기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정신적 버팀목이라는 것이 자기 어머니가 아내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까? 준호 씨의 변호사가 황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님, 인신공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씨의 수입이 김서현 씨보다 높지는 않지만 그 역시 기여했습니다. 얼마나 기여했죠? 강 변호사님이 되물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의미 있는 기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은행 대출금 절반조차 자신의 월급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판사님이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원고 측, 진정하세요. 피고 측, 판사님은 준호 씨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기여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준호 씨는 우물쭈물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생활비를 줬습니다. 가끔 제 월급이 많지 않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도 모셔야 해서. 강 변호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 박준호 씨의 어머니는 연금이 있으시고 저희 의뢰인이 봉양하도록 자주 아들 부부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모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의무에 해당하는지는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죠. 강 변호사님은 판사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단순히 기여도에 따른 80대 20 분할을 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강 변호사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조정실에 단호하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 분할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피고 박준호 씨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재산을 은닉하고 빼돌린 행위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준호 씨의 변호사가 즉시 벌떡 일어나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제 의뢰인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을 기록에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준호 씨도 몸을 떨며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애써 버텼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뭘 빼돌려? 난 빼돌릴 돈도 없어. 내 월급 뻔히 알면서 무슨 소리야. 강 변호사님은 준호 씨는 쳐다보지도 않고 판사님만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모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의뢰인 김서연 씨는 가정의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거의 기여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월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 그는 프로젝트 보너스, 명절 상여금 등 다른 부수입도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모든 돈에 대해 김서연 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공동으로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잠시 멈췄다가 경도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법에 따르면 그 돈은 공동재산입니다. 박준호 씨는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숨겼고 아내 모르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어머니 최 여사님께 따로 생활비를 드린 것도 포함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동재산은닉 행위입니다. 준호 씨의 변호사가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박준호 씨의 개인 소득입니다. 그는 자신의 월급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서연 씨가 처음부터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오, 강 변호사님이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서면으로 된 합의서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아내의 자발적인 희생을 빌미로 남편이 자신의 수입을 숨긴 것입니까? 재판장님, 강 변호사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희는 법원에 박준호 씨 명의의 모든 시중 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 조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김서연 씨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계좌도 포함됩니다. 준호 씨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의자에 제대로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런 반응은 판사님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은 준호 씨와 그의 변호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피고 측 이 요청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준호 씨의 변호사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이 요청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판사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것은 이혼 소송입니다. 재산 분쟁에 대한 정당한 요청이 있다면 법원은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 분쟁에 대한 정당한 요청이 있다면 법원은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준호 씨가 떳떳하다면 계좌 조회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판사님은 강 변호사님을 보았습니다. 원고 측 공식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네, 강 변호사님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판사님은 재무조사 결과가 나온 후 사건을 1심 재판으로 넘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준호 씨는 조정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볼 용기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 변호사님을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강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변호사의 직감이죠. 그리고 아내에게 집값의 80%를 부담하게 하고도 태어난 남자라면 주머니가 비어있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냥 이기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법원이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데 거의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은 초조했지만 동시에 가장 평온한 2달이었습니다. 준호 씨와 그의 어머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괴롭힘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곧 드러날 사실에 대해 걱정하느라 바빴을 겁니다. 제가 강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으로부터 조회 결과를 받았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박봉이라고만 생각했던 남편 준호 씨, 항상 늙은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하소연하던 그에게는 세 개의 비밀 은행 계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세 개의 다른 은행에, 그리고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가 받은 보너스, 프로젝트 수수료, 부업으로 번 돈을 합친 총액은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11억 2천만 원. 그 돈 중 단 1원도 가정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상세 거래 내역을 보니 그는 그 돈으로 고가의 시계를 사고 저에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따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약 5억 원에 가까운 돈이 매달 정기적으로 한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바로 최 여사의 계좌였습니다. 알고 보니 최 여사는 연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효자 아들로부터 저희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두둑한 용돈까지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집에서 살면서 제가 해준 밥을 먹고 저와 저희 엄마에게 욕을 하면서 말이죠. 거래 내역서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경멸 때문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이게 바로 상대 변호사가 말한 정신적 버팀목의 실체예요. 그는 우유부단한 남편일 뿐만 아니라 사기꾼이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이겨요. 강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예요. 1심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작았지만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 여사도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와 그의 변호사는 저와 강 변호사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조정은 없었습니다. 승패를 가를 시간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변호사는 여전히 50대, 50분할과 정신적 버팀목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님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더 이상 집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강 변호사님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저희는 80%의 기여도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보다 더 심각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강 변호사님은 준호 씨의 은행 거래 내역 조사 결과 전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박준호 씨가 혼인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아내 모르게 총 11억 2천만 원의 자금을 은닉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법정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희는 박준호 씨가 이 돈을 사치스러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아내인 김서연 씨의 동의 없이 약 5억 원을 그의 어머니인 최 여사에게 이체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재산의 은닉 및 처분에 관한 혼인 및 가족법 제33조와 제59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준호 씨의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래 내역서를 한 번, 그리고 준호 씨를 한 번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와 날짜, 그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준호 씨를 보았습니다. 피고 박준호 씨, 이 돈에 대해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준호 씨가 고개를 들고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제가 번 돈입니다. 제 마음대로 할 권리가 어머니께 드린 겁니다. 아내 모르게 부부 공동 재산으로 어머니께 돈을 드렸다고요? 판사님이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이 재산은닉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준호 씨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졌습니다. 바리석계, 베리소, 그들은 졌습니다. 베리석계, 뒷좌석에서 최 여사가 이 쓸모없는 놈 하고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휴정 후 재판부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인 관계에 대하여 원고 김서연과 피고 박준호의 갈등은 심각하다고 판단됨. 피고 박준호는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 최 여사가 원고와 원고의 모친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정신적으로 학대하도록 방치하였음. 조정 과정에서 피고는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이지 않았음.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김서연의 이혼 청구를 인용함.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재산에 대하여 판사님이 계속했습니다. 공동재산은 2005호 아파트임. 기여도에 관하여 원고 김서연이 80%를 기여했음을 증명하였음. 그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 심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판사님은 준호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피고 박준호는 부부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으며 총 11억 원이 넘는 공동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처분하였음. 그리도 공동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처분하였음. 이 금액은 피고 박준호가 해당 주택에 기여한 20%의 가치를 초과함. 판사님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원고 김서연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고 박준호가 처분한 공동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함. 원고 김서연에게 2005호 아파트의 소유권 전부를 인정함. 피고 박준호는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피고 박준호는 판사님이 결론 내렸습니다. 개인 재산인 자동차만 소유할 수 있음. 피고는 해당 주택에서 즉시 퇴거하고 원고 김서연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개인 재산임. 피고 박준호는 판사님이 결론 내렸습니다. 최종 판결.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 준호 씨는 테이블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그저 어깨를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뒤에서 최 여사가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이건 불공평해. 정숙,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저분을 밖으로 내보내시오. 법원 경위가 즉시 최 여사를 법정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지나치며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저를 비췄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잠금 장치를 교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낡은 것을 버리고 저와 엄마만 쓸 수 있는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청소업체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의 모든 물건을 버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여사가 앉았던 소파, 저와 준호 씨가 함께 썼던 침대, 전부 깨끗하게. 그날 오후
저는 엄마와 함께 부드러운 크림색의 새 소파를 사러 갔습니다. 우리는 꽃도 샀습니다.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이래야 우리 모녀가 사는 집 같지. 몇 주 후 준호 씨의 예전 이웃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와 최 여사는 아주 외곽의 낡고 작은 월세집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저의 지원도 숨겨둔 억대 자금도 없이 준호 씨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들 모자는 매일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에게 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와 함께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온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수로 3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자는 너무 늦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마지막 순간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